네, 지금부터 2시간째, 1주차 2시간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은요, 지난 학기에는 기말고사만 치렀는데 이번 학기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시험을 가지고 답안지를 잘 쓴 친구들한테 조금 좋은 점수를 주도록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출석은 10%, 기타 과제 10%에서 100점을 줄 예정인데 추후 변동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고 기말고사만 치른다면 기말고사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기말고사가 70%에서 80% 정도의 비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된 평가는 좀 시험을 치르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그 답지 성취도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눠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문제마다 한 5등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가장 잘 쓴 답안지, 좀 잘 쓴 답안지, 보통으로 쓴 답안지, 많이 좀 허술한 답안지, 이거는 좀 매우 못 썼다라고 평가되는 답안지, 이렇게 해서 한 5등분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차등적으로 점수를 줍니다. 예를 들어 세 문제가 났다 그러면 세 문제를 다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점을 내서 점수를 주고요. 출석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제 내는 것을 가지고 제때 올리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1주차 과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A4 한 장 정도로 좀 작성을 해서 우리 도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주제 과제는 1주차 과제는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입니다. 카메라를 조금 앞으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바짝 당기면은 좀 보이죠? 보이는데 아마 글씨가 좌우상이 바뀌어서 보일 겁니다.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 이렇게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도구 시스템에 올려주면 됩니다.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모르는데 적절하게 하여간 관련 자료를 보고 적절하게 좀 붙여넣기를 해서라도 좀 올려주기 바랍니다. 이 크게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청소년 범죄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은 교육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청소년들을 조금 더 엄격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정도. 또 아니면은 그래도 아직 청소년들은 엄격하기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얘네들이 잘못했더라도 자꾸 그 새로운 기회를 주고 교육하고 개선시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정도의 내용 이 정도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려주면은 출석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면 강의가 된다면은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평가에 좌우되는 뭐 것들이 조금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수업 태도가 좀 좋다든가 하면은 조금 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좀 가점을 줄 여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온라인 강의를 계속하게 된다면은 아마 주요 평가 대상이 여러분들 과제를 제출해서 출석 점수를 받는 것하고 시험을 치러서 평가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주된 그 평가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한번 강의 이 계획서를 한번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주차에는 교과목을 어떻게 구성했고 그 교과목 전체의 흐름 정도 그 다음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보통 소개를 하는 정도 그리고 교수자와 수강생들 간의 좀 그 레포를 형성하는 신뢰감을 형성하는 정도의 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온라인 강의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업에 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그 주제를 보면 청소년기에는 어떤 특성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청소년 비행을 3주차에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공식적인 통계가 있고 비공식적인 통계가 있죠. 공식적인 통계는 믿을만 하지만 실제로 또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왜냐하면 암수라는 것이 많고 특히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특히 암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청소년들이 범죄 행위를 했을 때 모두 다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인 범죄자들보다는 훨씬 더 교화 개선에 초점을 두고 처리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4주차를 보면은 범죄학적 이론을 살펴볼 것인데요. 고전주의 이론, 실증주의 이론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범죄학적인 전반적인 그런 이론들이 청소년 범죄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들을 보면은 과연 이런 친구들이 범죄성을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은 범죄성이라는 것을 주위에서 배워서 학습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친구가 아주 어려서부터 성격이 아주 그 범죄자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타고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아주 좀 착하던 친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비행소년이 된다고 한다. 또는 이제 반대로 뭐 초등학교 때 조금 그 난폭한 성향을 보이다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서는 정상적인 그 청소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청소년들의 그 성향들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면은 교육적인 견지에서 더 청소년들을 대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해야지 모든 교육 제도의 그 실효성이 어떻게 보면 인정될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원래 나쁜 놈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교육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교육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범죄학적 이론 중에서 사회 구조적 이론과 사회 과정적 이론들이 있죠. 사회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똑같은 그 안 좋은 환경에서도 어떤 친구들은 범죄 행위를 하고 어떤 친구들은 정상 행위를 하고 있다. 그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또 살펴볼 것이고요. 또 사회 반응 이론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낙인 이론 같은 이론들이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어떤 친구는 낙인을 받게 되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어떤 친구는 낙인으로부터 회피하게 되면 낙인이 똑같이 잘못을 했어도 낙인이 찍히지 않게 되면 정상적인 그 청소년 또는 정상적인 성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거는 성인 범죄자들 또는 청소년 범죄자들과 유사한 그런 이론들인데 모든 게 좀 청소년들에게는 좀 의미 있게 다가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낙인 이론과 같은 경우에는요. 성인들의 낙인보다는 청소년들의 낙인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발달 이론이 있고요. 이거는 인간의 성향들은 뭐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자꾸 그 노력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성향도 변할 수가 있다는, 범죄성도 고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가정과 비행을 보면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비행과 관련이 있는가?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이 훨씬 더 강인하고 또 독립적이고 또 아주 슬기롭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힘들다고 또 가족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또 가정 내에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행 소년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많은 이 청소년들이 학교와 관련을 맺고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우리가 보통 이 청소년들의 뭐 단계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폭넓게 보면은 뭐 후기 청소년기라고도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보면 이제 성인의 범주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또래 집단, 뭐 친구, 동료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오늘날 코로나 사태에서 이 청소년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또래 집단과의 관계를 지금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하는 것들이 컴퓨터를 이용한 게임을 하고 사이버 그 친구 간의 교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관계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화상통화를 하더라도 직접 보면서 대화하는 것과 훨씬 그 다른 측면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학교와 관련돼서는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학교 폭력에 대한 뭐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줄여서 학교 폭력 예방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률이 만들어져서 학교 폭력을 좀 줄이고 또 학교 폭력 가해자를 선도하고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좀 보호하고 이러기 위한 장치, 제도 또는 절차들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또 성비행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청소년들의 성비행들은 상당히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이버 비행이라고 해서 최근에 우리의 생활이 많은 부분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이버상의 특징들이 가지는
이런 특성들이 있고 사이버 범죄가 가지는 특성들이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청소년들은 이런 사이버 기계, 인터넷 기계와 아주 친숙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친숙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쉽게 범죄를 할 수도 있고 또 범죄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들이죠. 한 이 정도로 살펴보면은 교재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재를 좀 보면서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들을 짚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은 국가가 많이 지켜주어야 되는 대상들이죠. 그래서 청소년은 국가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상적인 국가와 사회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과 부모라면은 청소년도 정상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예전에는 구조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비행과 많이 관련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소위 말하는 중산층 그 이상의 자녀들도 이런 비행과 많은 연관성을 맺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 문제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문제로 등장한 지 제법 오래됐죠. 그래서 항상 이런 청소년들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에 그 근거들을 보면은 이런 아주 청소년들이 아주 흉악한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또 아주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잔혹하게 범행을 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아주 그 성인들도 하기 힘든 만큼의 나쁜 방법을 동원해서 청소년들을 괴롭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대중매체는 과장하고 확대하면서 청소년 범죄, 청소년 비행에 대해서 요란을 떨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재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 보통 대중매체라는 것은 그 특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데 이 관심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자극보다는 아주 그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그렇게 대중들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매우 자극적으로 청소년들의 범죄들을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과제에 있는 내용처럼 청소년 범죄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끝없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량 청소년들 또는 비행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되는가, 처벌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쟁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죠. 청소년들을 철저하게 처벌한다고 청소년 문제가 없어질까?
또는 청소년들 교화 개선의 방법만 가지고 청소년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성인 범죄자에 대한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참 개념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청소년일까? 과연 초등학생 고학년까지 청소년일까? 청소년이라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포함하는 것일까? 보통 중고등학생은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어떤 친구들은 아주 성인 못지않게 훌륭한 신체적 조건, 정신적 수양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이가 더 먹은 대학생이나 성인이 되어서도 청소년들의 사고나 체력에 미치지 못한, 체격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나가다 보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청소년 비행들이 일어나는 원인들은 너무나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런 원인들뿐만 아니라 해결 방법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아마 청소년 범죄뿐만 아니라 성인 범죄에 있어서도 유사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수업계획서에서 살펴보았지만은 일단 우리가 교재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목차를 한번 쭉 훑어보면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수업계획서에서 살펴보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여기 목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년 비행의 개념부터 하나 좀 천천히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비행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 용어의 정의라고 하죠. 소년이 무엇이고 비행이 무엇인가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쉬운 이야기이지만 또 막상 정확하게 그 정의를 이야기해 보라고 말하면은 정확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죠. 비행이 무엇이고 소년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 청소년이라는 것은 소년 플러스 청년의 개념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아동 위에 청소년 위에 성인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청소년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인으로도 볼 수 없는 이런 시기를 보통 청소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다루기에는 이 아동보다는 뭔가 심각한 일을 할 수 있고 어린이들은 서로 싸워도 크게 그 신체적인 그 힘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감정적인 그런 그 분노의 정도나 이런 것들이 그 순수하죠. 그리고 성인들의 같은 경우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보다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한 일이면은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이제 그 지위 있다라고 한다면은 청소년들은 성인과 같은 책임을 물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아동이라고 보기에도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그 표현 자체가 체격은 성인인데 몸은 성인인데 정신은 아직 미숙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면은 자기네들이 기분 좋지 않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어른이나 자기나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보면 이런 미숙함 때문에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되고 이런 청소년들은 지속적으로 교화 개선이 가능한 그런 존재들로 바라보는 것이죠. 2차 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3차 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